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여야가 적용유예 법안 처리 무산 책임을 놓고 내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채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기로 입장을 못 박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송영원 변호사,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중재법 위에 합의가 불발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관련돼서 이제 유예를 하고 싶다라고 여당이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듣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7천 개 정도 됩니다. 이제 지금 10시니까 2시간 정도 있으면은 이 적용 제외가 됐던 83만 7천 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 투자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돈을 들이고 시설을 확충하고 투자를 해야 재해 예방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영세 기업들이 재해를 예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원치 않게 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처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그러니까 시행이 되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것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법 시행 전이었던 2021년과 시행이 된 2022년에 그 중대재해 사망자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이 법이 시행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3.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사처벌을 해서 그 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인명이 중시가 되고 산업재해 감소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빨리 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세업자들한테 큰 피해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예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이게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2년을 유예를 했던 거예요. 2년 전에 이 법이 만들어졌고요. 당시에 이제 50인 이상 근로자들은 포함이 됐었는데 55 미만은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 또 정부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2년 동안 과연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1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그럼 만약 1년을 연장한 뒤에 그때는 바뀔 수 있을까요? 그때 또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죠?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이란 기간이 없이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년이란 기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 기간을 놔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여당이 이제 1년을 더 연장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야당이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기를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을 증액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건 또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1년이라는 시간을 유예되더라도 체계적으로 그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이고 노력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1년을 연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주장이죠. 일단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한 번 더 협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두 가지 얘기잖아요. 청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거하고 예산 좀 확보하자라는 부분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사실은 그 당정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2년 동안 법 시행에 대해서 준비가 미비했다는 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그다음에 향후 2년간의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해라. 그다음에 2년 후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그 정부와 경제단체의 어떤 공개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당정이 협의를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한 것이 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인데요. 저는 이제 와서 이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쟁점이 되는 게 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2020년 7월, 그러니까 지금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3년 반 전에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환노위에서도 통과도 못 되고 3년 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그 국회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봐도요, 이 행정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나 이런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그 어떤 시설이나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현재 국회 환노위원장은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박정우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다수당인 구조 하에서도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하겠다고 하니 산업안전보건청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설득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이 청이 설치된다고 해서 과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줄어들겠는가 대단히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시행 후 대비해서 약 2.3배 정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이 하나 생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 감독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또 중소기업 부나 중소기업 벤처 부죠. 이 부에서 하다 보면 업무를 하는 게 인원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청이 만들어지면 독립적으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당의 입장을 보니까 본부 정도로 만드는 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부로 할 거냐 청으로 할 거냐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지, 또 아까 지금 계속 여당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준비가 안 됐고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러면 예산 좀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무부처로서 청이 만들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저는 논의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안 했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지금 1년을 유예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바로 집행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편가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제에 대한 총책임자가 결국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오늘 파이터치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일자리 개수가 1년에 11,000개 정도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사실은 그런 영세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보다 더 질이 나쁜 일자리로 가야 됩니다. 일용직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탁상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늘림으로써 사망 사고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국민 전체의 생명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결과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결과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히려 서민 경제의 일자리 감소 같은 막대한 타격만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한 것이다.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좀 고임금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단순직으로 노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 하나만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로자들이 일하는 여러 환경 중에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본청에서 지시를 받고 일을 하지만 실제적인 보호나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명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안전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노동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세 상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땐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일정 부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게 우리 사회가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좀 더 집중하게 되면 생산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약간의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이제 5일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어떤 협의를 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는 양이 좀 방대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고만 4시간 정도 했다고. 그렇죠. 2년 대만 그 정도. 예,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무죄 판결은요, 어느 정도 좀 법조계에서는 예상이 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법농단 사건에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무죄 판결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그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일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뭐냐면은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야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애초에 직무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도덕적, 윤리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판결에서도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혹은 뭐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런 분들의 혐의 중에서 그 많은 부분들이 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의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 자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혐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법원까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1심의 법리는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법리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직권남용이 직권이 없다는 거예요, 양승태 예. 의원에. 근데 사실은요, 판결 내용들에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기소가 맞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이건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권한이 없으니까 처벌 그건 뭐 법적으로 맞겠죠, 법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 계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원에서 일했던 분들 또 대법관들이 법리를 잘 아니까 그걸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국민적 관점에서 할 때 그게 맞을까요, 제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 칼럼도 대필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는 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처음 수사한 게 윤석열 당시에 이제 지검장하고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수사를 했거든요.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때 왜 꼼꼼하게 법리적인 부분을 좀 따져서 이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법리적으로 잘 따져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 만든 것도 판결문에도 어느 정도 인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잘못된 행동을 한 법관들은 법을 잘 따져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일반 국민들은 저런 일하면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검찰이 좀 더 수사를 보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법 감정에 맞도록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 듣습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안은 1심 판결대로라면은 정치권으로서는 여야가 모두 패배한 판결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사법농단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고 촉발시킨 장본인은 지금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죠. 모두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으로 치면은 여야가 모두 패배한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재판이 진행되어 온 과정이죠. 1810일 동안 무려 1심을 진행했습니다. 거의 한 만으로 5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고 공판기일 290회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 이제 변론 갱신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앞 재판부 때 증인 신문을 한 것은 뒷 재판부가 와서 이걸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그 변론 갱신을 할 때 변호인한테 이걸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어봅니다. 근데 99%의 사건에서 변호인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걸 법정에서 다 읽고 법정에서 그걸 다 듣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는 지금 이거를 변호인이 FM대로 그 변론 갱신 절차를 하겠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녹음 파일 재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하는 걸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재판 진행에 어떤 적절한 선례로 남을지 잘 모르겠고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제 재판부 변경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런 사건에서도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거제를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제 비례대표 때문에 그러는데 이 국민의힘은 병립형 하겠다라고 이제 못 박았어요. 근데 민주당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의원들이 이제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리평도 지금 지역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병리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세 부분 나눠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쪽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반 정도 있는 것 같고 안 네. 된다. 지금처럼 하고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 그리고 자매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자. 이렇게 두 가지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이탄희 의원을 포함해서 뭐 70여 분 되는 분들이 그건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총을 열어서 계속 논의를 하는데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질 않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에게 뭐 일임은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논의만 하고 지금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걸 그렇다고 지도부가 논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뭐 정확히 얘기하면 박주민 의원의 말에 따르면 반반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빠른 시간 안에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조금 그 뭐랄까요 끝장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갖고 깊이 있게 의총에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의원들이 좀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병리평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당론이 사실상 병리평으로 정해졌죠. 병리평으로 정해졌고 물론 그게 전국형 병리평이야 아니면은 뭐 전국을 뭐 3개나 6개나 7개의 권역으로 쪼개는 그런 권역별 병리평이야 이제 이것만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번 총선에서 워낙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병리평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연동형이 다당제에 기여했느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지난번에 다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어차피 뭐 병리평과 다르지 않을 법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제3당이나 뭐 제4당이 충분한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것도 연동형이냐 병리평이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의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9.67% 얻어가지고 비례대표 5석을 얻었는데요. 네. 그 민주노동당이 예전에 잘 나갈 때는 2004년에 13.3% 정당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례대표 8석, 지역구 2석 해가지고 10석을 얻었는데 이때 선거 제도는 병리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3당이나 제4당이 스스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무슨 위성정당이니 연합정당이 거기에 일시적으로 가담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다시 출당이나 제명을 거쳐서 원래의 당으로 복귀하는 이런 제도가 저는 상당히 정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셨던 분들 중에 기본소득당이나 뭐 시대전환 이런 정당의 의석을 줄 생각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 저는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의원 80명이 병리평 선거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 통해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예. 의견을 누군가는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의원들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이해관계로 여러 가지가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불러올 파장을 생각해 봐야죠.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또 따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하고 이러면 이제 당내 갈등으로 이게 비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들이 충돌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 가서 어떤 게 유리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뭐 막판에 가서 정말 막판까지 몰리게 되면 지도부가 결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반발이 돼가지고 당에 뭐 분란이 일어나가 이게 총선까지 도움이 안 되잖아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제 생각에는 지도부는 어느 정도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따라와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게 또 소수면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늘도 뭐 한 80여 명 되는 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밀어붙여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에요. 또 이분들이 만약 반발해가지고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또 뭐 그런 일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총선 앞두고서 뭐 여러 가지 다른 행보를 하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도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의견을 모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모아져요. 그래서 좀 어렵고 지금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 첫째는 소수 정당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여섯 개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 뭐 조국 전 장관, 또 그다음에 용해인 지금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 정당들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쪽에서 또 압박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역구 우리 만약에 이걸 병립형으로 가면 지역구에 우리도 다 출마시키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함수가 많아져서 그런 건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능한 한 무리 없이 잘 처리하려다 보니까 의견이 좀 모으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월 달 안에 결단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넘어가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된다고 보여지고 예. 뭐 끝장 토론이든 연찬이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좀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 시작하면서 결국 빨리 끝내자, 압박하자 이런 분위기인 겁니까? 일종의 압박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로 진지하게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날짜가 오늘이 벌써 1월 27일 아닙니까? 지금 후보 등록까지로 치면 이제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거제가 확정이 돼야 되고요. 이게 지금 작년 5월에 정치개혁 2050이라고 그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초당적으로 모인 그 정치개혁 모임이 있습니다. 이 정치개혁 2050이 선거제도 빨리 확정을 지어야 된다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게 벌써 작년 5월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있고 사실은 비례대표제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역구 선거구도 확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나 비례대표제는 지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1박 2일로 의원총회를 하시든 뭐 문 걸어 잠그고 하시든 간에 빨리 좀 이거를 난상 토론을 해서든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든 빨리 좀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제 제도가 정해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가장 핫한 현재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무임승차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노인회 회장과 이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대담도 세게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좀 봤는데 김올 대한노인 회장께서 굉장히 말씀을 설득력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상당히 좀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좀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게요. 그 이준석 대표가 그 토론 마지막에 그 경마공원역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경마역에서 제일 무임승차 많다. 그렇습니다. 네. 4호선 51개 역 중에서 경마공원역이 무임승하차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노인분들께 프레임을 형성을 하고 특히나 어떤 세대를 비난할 목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류의 그 팩트를 언급하는 거는 대단히 저는 의도가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개혁신당에 좀 그 촉구를 하고 싶은 게 개혁신당에서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마공원역에 도대체 무임승차 하루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게 전체 1년 무임승차 비용 중에 몇 %나 되는지 좀 정직하게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원 마련에 있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를 국회에서 합의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개혁신당이 발표한 공약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령층에게 한 달에 10,000원씩, 그러니까 연 12만 원씩 교통 보조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국회가 합의하면 한 달에 10만 원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했습니다. 근데 한 달에 10,000원씩 하면은요, 1년에 드는 재원이 1조 2,600억 원입니다. 내년도 인구 추계 기준으로. 근데 이거 10만 원씩 하면은요, 12조 6천억 원이 들어요. 대단히 무책임한 그 공약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와 지방재정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지금 전체 무임승차 손실액과 거기에다 약간의 보조를 얹어가지고 유지 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그 서울 메트로,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그 스티커 붙여놓고 있죠. 무임승차 재원을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적자가 누적되고 부담이 크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거를 노조도 스티커에 붙여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지방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노령층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 국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재정과 국비를 혼동하면서 지금 이런 재원들을
조금만 얹으면은 유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공약이고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면 이렇게 재원에 대해서 대책 없이 정책을 발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이게 이제 노인분들한테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네. 복지적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경제적 논리로 따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복지가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려움에 처했거나 우리나라 지금 노인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젊은 세대는 연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가입도 하고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도 지원해주고 이래서 연금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시대를 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물론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도 여유로운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 복지적 차원에서 무임심차로 그러니까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을 이걸 그만두자 아니면 중간에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지방과의 차별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걸 해결하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울 대도시나 아니면 지하철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을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지 지방에서 못 받으니까 서울에도 하지 마세요. 또는 지하철 있는 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복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접근 방식 자체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뭐 제3지대 안에 있는 곳에서도 좀 의견이 나뉘어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세대별로 갈라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다른 걸 보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데 좀 걸림돌도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제3지대의 결합 문제는 결국은 정책보다도 그 지분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누구를 배치하느냐, 어느 당에서 그걸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될 거고, 네. 그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그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에서도 그 노인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떤 노령 세대에 대한 혜택의 재구조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요 전반적으로 좀 이걸 점검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정 문제가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얘기하지 않다가 뭐 노인층 무임승차를 앞으로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좀 오픈해놓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꾸 지하철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논의가 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지방에 가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군 단위에 가면 이 마을 버스가 정말 잘 안 옵니다. 어떤 데 가면은 뭐 2시간에 한 대씩 오고 그러는데요. 그 사실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그 마을버스도 확충을 하고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먼저 중요하죠. 2시간에 한 대씩 오는데 그걸 뭐 한 달에 10,000원 주면서 10,000원어치는 공짜로 타게 하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3지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약간 보면은 정책의 선후 관계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만약에 뭐 한석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역구에 지하철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지역에 그런 교통시설이 잘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의견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당연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정강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대안을 내놓고 아니면 공약을 내놓을 때 충돌되는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단순히 지금 이 문제도 그래요. 과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정당이 무임심차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합당을 하죠? 예를 들면 같이 하려면 어떤 공약이나 정책적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구하는 세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신당이라고 얘기하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 젊은층,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소구를 하고 타겟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전국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정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간이 빠듯하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유의미한 데에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본인들이 타겟을 하고 있는
있는 세대나 아니면 성별을 집중 공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준석 신당이라고 얘기하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과연 같은 타겟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이합 집산을 해서 뭔가 세를 불린다고 해서 지지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고 타깃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너지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빅텐트 얘기하는데 빅텐트를 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당은 어차피 많은 의석수보다는 유의미한 의석수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고 그다음에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차별점을 이용해서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소위 틈새 마켓 시장을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낙연 신당과 개혁신당이 함께할 가능성 저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최근에 가장 많은 얘기는 이제 배현진 의원의 피스 부분인데 그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10대가 본인이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꼭 정치 혐오의 부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접근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2시간 정도 인근을 배회했다는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30분 정도 현장에서 기다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 CCTV를 보면은 뭐 모자를 쓰고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우발적 범행이겠는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뭐 그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철저한 수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벌써 1월 2일에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고 23일 만에 또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갈등의 정치, 극한 대립의 정치가 이런 현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 크고 그 우리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어떤 뭐 혐오 발언 그 증오 발언을 좀 근절하자는 뭐 여야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채택을 한다든가 이런 거라도 해서 좀 총선 때까지만이라도 좀 다들 말의 온도를 좀 낮추고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의 정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또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것 같은 우려가 커서 지금 여야 정치권이 빨리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서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런 행동들이 과연 뭐 우발적 범위, 저도 우발적 범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렇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면 저 지금 그 흉기라고 해야 되겠죠. 네. 흉기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우발적 범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발적으로 막 한두 번 혼내주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 엘리베이터에 사람 내리기 전까지 계속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발적 범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범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조사가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랫동안 준비됐을 가능성도 있고 정치인에서 저런 행위를 하는 거 엄벌에 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